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기도 하죠. 만약 오늘 이야기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아마 훗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놓치고 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절박한 생존 신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독특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하고 심지어 오해를 사기 쉬운 이 행동들은 실은 상처 입은 영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민 손길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발달시키는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할 9가지 특별한 생존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잊기 위한 과잉 생산성입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빼곡한 할 일 목록이 단순히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당신의 모습은 어쩌면 열정이나 성실함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해낸 교묘한 생존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삶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생산적인 활동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짜 이유는 고요함이 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심, 수치심,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외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 움직이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야니나 피셔 박사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종종 번영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하는 행동들을 발달시킨다. 과잉 생산성은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감정적 자기방어일 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대처 방식을 칭찬하곤 합니다.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 체계적인 사람, 뭐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는 휴식과 평화, 그리고 그저 가만히 존재할 수 있는 허락을 향한 소리 없는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쉰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감히 멈출 용기를 낸다면 당신은 진정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해결사 콤플렉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당신의 강한 욕구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고치려는 시도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욕구를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안전해질 것이라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떠안습니다. 이 습관은 보통 나르시시스트를 고쳐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하고, 더 헌신하면 그가 나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해주리라 희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친구의 혼란스러운 삶을 해결해주고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파트너를 견뎌내며
심지어 고장난 전자레인지에게까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유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의 깊은 정문화가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본래 따뜻한 연결과 보살핌을 의미하는 정이 자기 희생을 동반한 끝없는 문제 해결의 셔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해결사 콤플렉스는 스스로를 고귀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심지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간 컵으로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이타적인 것이 곧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고칠 책임이 없습니다. 돕는 것은 친절이지만 해결하려 드는 것은 사랑으로 이장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꿰매주던 손을 멈추고 마침내 안을 들여다보며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고립에 가까운 극단적인 독립성입니다. 당신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괜찮지 않을 때조차 괜찮아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억지로 버티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린지 깁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거절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과도하게 자립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도와줄까? 라고 가볍게 건네는 말조차 덫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독립성이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라 믿기 시작하고 결국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박힌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지하게 두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을 만큼 용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영웅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잠시 동안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방패를 들어주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을 나누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사 베벌리 엔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종종 성공 죄책감이라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타인의 비난이나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면 칭찬 한마디나 기분 좋은 하루 같은 아주 작은 일조차 축하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승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경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는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감정을 이용해 당신의 기쁨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도 당신은 이건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빛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입니다. 이 방어 기제는 전적으로 감정적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의 기쁨이 누군가의 분노, 질투 혹은 죄책감을 유발했다면 이제 당신의 뇌는 축하라는 행위를 위험한 결과와 연관짓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부는 자랑스러워 소리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승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소리 높여 기쁘게 그리고 어떤 수치심도 없이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 사람들이 떠날 것인지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밀어내거나 침묵하거나 사소한 다툼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떠나길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그들이 결국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전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까 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유기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자들이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재현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당신은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시험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군가가 시험을 통과하고 곁에 머물러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떠날 거야. 모두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결코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풀지 못합니다. 이 시험들은 마치 24시간 꺼지지 않는 감정적인 화재 경보기와 같은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이 경보기가 정작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6번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고 별일 아닌 듯 말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과장된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그 거짓을 내면화하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그냥 좀 힘든 관계였을 뿐이야 라거나 그래도 나를 때리지는 않았잖아 와 같은 말로 그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최소화라고 부르며 교묘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거나 심지어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당신은 아픔을 축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것을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는 것이 강인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해, 다 이겨냈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갑옷처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화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어 조용히 곰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상처가 종이에 베인 상처인 척하는 것은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당신의 고통을 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특히 당신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그 부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자주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야니나 피셔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이나 진실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그들은 비록 상상 속의 대화를 통해서일지라도 내면에서 그 순환을 완성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혼잣말은 당신의 비밀스러운 대처 도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대화를 되짚어보거나 소리내어 자신을 변호하거나 혹은 정말 중요했던 그 순간에 했어야만 했던 말들을 허공에 대고 내뱉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결말을 얻지 못한 이야기 속에서 감정적인 마무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과를 하든 이미 오래전에 떠난 누군가를 꾸짖든 당신은 결코 얻지 못했던 해소감을 당신의 신경계에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 생존 전략입니다. 한 라이프 코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마무리가 현실인지 상상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느껴지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당신의 감정은 무시당했으며 아마 당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잣말을 하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당신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은 당신이 가진 놀라운 회복 탄력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했던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8번째,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매우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들은 종종 마치 열린 책처럼 사람들을 읽어내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긴장감을 감지하고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하며 목소리의 가장 작은 변화까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신기한 재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도구입니다. 당신은 다음번 감정적인 매복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샅샅이 훑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명한 트라우마 서적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가 뇌를 경계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면 생존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직관력이 깊다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과잉 경계가 위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대해 정교한 민감성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한때 그들의 생존이 바로 그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그것을 감시합니다. 당신은 연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레이더는 선물이 아니라 듣는 법을 배운 상처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그 레이더의 볼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경계심 대신 연결을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에게 거울은 그들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들었던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울 보기를 피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무관심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더 깊은 감정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학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너무나 깊이 왜곡시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타인이 당신에게 투사했던 모든 부정적인 면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 것이라고 확신시켰던 그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거나 소중하거나 충분히 좋지 않다는 그 거짓말 말입니다. 이 자기 거부는 피부 깊숙한 곳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사실 이러한 회피는 자기 혐오를 막아주는 대처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심어준 고통스러운 내면화된 믿음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단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아닌 당신 자신의 눈을 통해 거울 속 당신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당신은 온전하고 가치 있으며 사랑스러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대처 습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그 습관들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었을 때 당신이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치유의 여정을 나아가면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갑옷들은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편안함과 평화를 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기도 하죠. 만약 오늘 이야기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아마 훗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놓치고 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절박한 생존 신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독특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하고 심지어 오해를 사기 쉬운 이 행동들은 실은 상처 입은 영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민 손길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발달시키는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할 9가지 특별한 생존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잊기 위한 과잉 생산성입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빼곡한 할 일 목록이 단순히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당신의 모습은 어쩌면 열정이나 성실함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해낸 교묘한 생존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삶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생산적인 활동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짜 이유는 고요함이 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심, 수치심,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외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 움직이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야니나 피셔 박사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종종 번영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하는 행동들을 발달시킨다. 과잉 생산성은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감정적 자기방어일 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대처 방식을 칭찬하곤 합니다.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 체계적인 사람, 뭐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는 휴식과 평화, 그리고 그저 가만히 존재할 수 있는 허락을 향한 소리 없는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쉰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감히 멈출 용기를 낸다면 당신은 진정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해결사 콤플렉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당신의 강한 욕구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고치려는 시도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욕구를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안전해질 것이라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떠안습니다. 이 습관은 보통 나르시시스트를 고쳐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하고, 더 헌신하면 그가 나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해 주리라 희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친구의 혼란스러운 삶을 해결해주고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파트너를 견뎌내며 심지어 고장난 전자레인지에게까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유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의 깊은 정문화가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본래 따뜻한 연결과 보살핌을 의미하는 정이 자기 희생을 동반한 끝없는 문제 해결의 셔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해결사 콤플렉스는 스스로를 고귀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심지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간 컵으로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이타적인 것이 곧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고칠 책임이 없습니다. 돕는 것은 친절이지만 해결하려 드는 것은 사랑으로 이장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꿰매주던 손을 멈추고 마침내 안을 들여다보며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고립에 가까운 극단적인 독립성입니다. 당신은 스라린 경험을 통해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괜찮지 않을 때조차 괜찮아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억지로 버티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린지 깁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거절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과도하게 자립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도와줄까? 라고 가볍게 건네는 말조차 덫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독립성이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라 믿기 시작하고 결국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박힌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지하게 두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을 만큼 용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영웅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잠시 동안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방패를 들어주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을 나누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사 베벌리 엔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종종 성공 죄책감이라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타인의 비난이나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면 칭찬 한마디나 기분 좋은 하루 같은 아주 작은 일조차 축하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승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경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는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감정을 이용해 당신의 기쁨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도 당신은 이건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빛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입니다. 이 방어기제는 전적으로 감정적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의 기쁨이 누군가의 분노, 질투 혹은 죄책감을 유발했다면 이제 당신의 뇌는 축하라는 행위를 위험한 결과와 연관짓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부는 자랑스러워 소리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승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소리 높여 기쁘게 그리고 어떤 수치심도 없이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떠날 것인지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밀어내거나 침묵하거나 사소한 다툼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떠나길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그들이 결국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전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까 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유기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자들이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재현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당신은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시험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군가가 시험을 통과하고 곁에 머물러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떠날 거야. 모두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결코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풀지 못합니다. 이 시험들은 마치 24시간 꺼지지 않는 감정적인 화재 경보기와 같은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이 경보기가 정작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6번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고 별일 아닌 듯 말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과장된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그 거짓을 내면화하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그냥 좀 힘든 관계였을 뿐이야 라거나 그래도 나를 때리지는 않았잖아 와 같은 말로 그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최소화라고 부르며 교묘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거나 심지어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당신은 아픔을 축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것을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는 것이 강인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해, 다 이겨냈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갑옷처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화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어 조용히 공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상처가 종이에 베인 상처인 척하는 것은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당신의 고통을 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특히 당신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그 부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자주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야니나 피셔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이나 진실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그들은 비록 상상 속의 대화를 통해서일지라도 내면에서 그 순환을 완성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혼잣말은 당신의 비밀스러운 대처 도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대화를 되짚어보거나 소리내어 자신을 변호하거나 혹은 정말 중요했던 그 순간에 했어야만 했던 말들을 허공에 대고 내뱉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결말을 얻지 못한 이야기 속에서 감정적인 마무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과를 하든 이미 오래전에 떠난 누군가를 꾸짖든 당신은 결코 얻지 못했던 해소감을 당신의 신경계에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 생존 전략입니다. 한 라이프 코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마무리가 현실인지 상상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느껴지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당신의 감정은 무시당했으며 아마 당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잣말을 하는 것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당신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은 당신이 가진 놀라운 회복 탄력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거부했던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8번째,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매우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들은 종종 마치 열린 책처럼 사람들을 읽어내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긴장감을 감지하고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하며 목소리의 가장 작은 변화까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신기한 재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도구입니다. 당신은 다음번 감정적인 매복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샅샅이 훑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명한 트라우마 서적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가 뇌를 경계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면 생존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직관력이 깊다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과잉 경계가 위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대해 정교한 민감성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한때 그들의 생존이 바로 그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그것을 감시합니다. 당신은 연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레이더는 선물이 아니라 듣는 법을 배운 상처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그 레이더의 볼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경계심 대신 연결을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에게 거울은 그들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들었던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울 보기를 피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무관심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더 깊은 감정적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학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너무나 깊이 왜곡시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타인이 당신에게 투사했던 모든 부정적인 면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 것이라고 확신시켰던 그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거나 소중하거나 충분히 좋지 않다는 그 거짓말 말입니다. 이 자기 거부는 피부 깊숙한 곳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사실 이러한 회피는 자기 혐오를 막아주는 대처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심어준 고통스러운 내면화된 믿음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단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아닌 당신 자신의 눈을 통해 거울 속 당신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당신은 온전하고 가치 있으며 사랑스러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대처 습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그 습관들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었을 때 당신이 살아남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치유의 여정을 나아가면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갑옷들은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편안함과 평화를 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기도 하죠. 만약 오늘 이야기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아마 훗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놓치고 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절박한 생존 신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독특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하고 심지어 오해를 사기 쉬운 이 행동들은 실은 상처 입은 영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민 손길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발달시키는,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할 9가지 특별한 생존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잊기 위한 과잉 생산성입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빼곡한 할 일 목록이 단순히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당신의 모습은 어쩌면 열정이나 성실함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해낸 교묘한 생존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삶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생산적인 활동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짜 이유는 고요함이 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심, 수치심,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외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 움직이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 저명한 트라우마 전문가인 야니나 피셔 박사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종종 번영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하는 행동들을 발달시킨다. 과잉 생산성은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감정적 자기방어일 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대처 방식을 칭찬하곤 합니다.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 체계적인 사람, 뭐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는 휴식과 평화, 그리고 그저 가만히 존재할 수 있는 허락을 향한 소리 없는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쉰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감히 멈출 용기를 낸다면 당신은 진정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해결사 콤플렉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당신의 강한 욕구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고치려는 시도라면 어떨까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욕구를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안전해질 것이라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떠안습니다. 이 습관은 보통 나르시시스트를 고쳐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하고, 더 헌신하면 그가 나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해주리라 희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친구의 혼란스러운 삶을 해결해주고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파트너를 견뎌내며 심지어 고장난 전자레인지에게까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유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의 깊은 정문화가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본래 따뜻한 연결과 보살핌을 의미하는 정이
자기 희생을 동반한 끝없는 문제 해결의 셔틀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해결사 콤플렉스는 스스로를 고귀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심지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간 컵으로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이타적인 것이 곧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고칠 책임이 없습니다. 돕는 것은 친절이지만 해결하려 드는 것은 사랑으로 이장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꿰매주던 손을 멈추고 마침내 안을 들여다보며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고립에 가까운 극단적인 독립성입니다. 당신은 스라린 경험을 통해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괜찮지 않을 때조차 괜찮아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억지로 버티고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린지 깁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거절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과도하게 자립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도와줄까? 라고 가볍게 건네는 말조차 덫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독립성이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라 믿기 시작하고 결국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박힌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지하게 두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을 만큼 용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영웅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잠시 동안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방패를 들어주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을 나누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사 베벌리 엔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종종 성공 죄책감이라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타인의 비난이나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면 칭찬 한마디나 기분 좋은 하루 같은 아주 작은 일조차 축하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승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경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의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는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감정을 이용해 당신의 기쁨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도 당신은 이건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빛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입니다. 이 방어기제는 전적으로 감정적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의 기쁨이 누군가의 분노, 질투 혹은 죄책감을 유발했다면 이제 당신의 뇌는 축하라는 행위를 위험한 결과와 연관짓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부는 자랑스러워 소리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승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일어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소리 높여 기쁘게 그리고 어떤 수치심도 없이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 사람들이 떠날 것인지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밀어내거나 침묵하거나 사소한 다툼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떠나길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그들이 결국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덫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전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까 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유기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자들이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재현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당신은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시험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군가가 시험을 통과하고 곁에 머물러도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떠날 거야. 모두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결코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풀지 못합니다. 이 시험들은 마치 24시간 꺼지지 않는 감정적인 화재 경보기와 같은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이 경보기가 정작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애초에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6번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고 별일 아닌 듯 말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과장된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그 거짓을 내면화하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당신은 그냥 좀 힘든 관계였을 뿐이야 라거나 그래도 나를 때리지는 않았잖아 와 같은 말로 그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최소화라고 부르며 교묘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거나 심지어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당신은 아픔을 축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것을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축소하는 것이 강인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해, 다 이겨냈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갑옷처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어 조용히 공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상처가 종이에 베인 상처인 척하는 것은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당신의 고통을 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특히 당신이 침묵하도록 강요받았던 그 부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자주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야니나 피셔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이나 진실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그들은 비록 상상 속의 대화를 통해서일지라도 내면에서 그 순환을 완성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겪었다면 혼잣말은 당신의 비밀스러운 대처 도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대화를 되짚어보거나 소리내어 자신을 변호하거나 혹은 정말 중요했던 그 순간에 했어야만 했던 말들을